흔한 사랑 외전, 폴의 이야기. 내가 머리로 내리는 판단과 가슴이 건네는 말은 일치하지 않았다. 어느 하나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다. 어제와 같이 여전히 후덥지근했고 온도는 오히려 더 높아져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울 정도였다. 3개월 야간 근무가 끝나고 주간 근무가 시작되는 첫날이었다. 면도와 세수는 했지만 어젯밤에 감은 머리는 빗질도 하지 않았다. 미용실에 가는 것도 피곤해서 3개월 동안 기른 머리는 귀를 덮었는데 대충 흐트러지게 만지면 일부러 세팅한 듯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았다. 물론 내 생각일 뿐이지만 40대 아저씨 머리를 누가 그렇게 주의 깊게 볼 거냐며 대충 넘어가기로 한다. 정해놓고 돌려 입은 흰색 티셔츠를 걸치고 다리에 감길 정도로 하늘거리는 시원한 재질의 검은색 바지를 입으면 출근 준비는 끝난다. 8월은 반바지 착용이 허용되는 때이기도 하지만 옷을 골라 구매하는 일도 지금 내게는 버겁게 에너지를 쓰는 일이라 주간 근무 중에 못했던 일들 중에 옷 구매도 포함을 시켜볼까 싶다.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배를 채워볼까 냉장고를 여는데 동생들이 두고 간 반찬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즉석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으면 괜찮은 것들이지만 출근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까지 각을 잡고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냥 뱃속에 뭐라도 넣자 하는 결정을 하고 언제 사서 넣어둔 건지 기억도 안 나는 우유를 꺼내서 무심코 마시다가 화들짝 놀라 싱크대에 모두 뿜어버리고 말았다. 날짜를 보니 소비기한이 약 한 달이 지난 우유였다. 원래 이렇게까지 집안 살림에 무심한 편은 아니었지만 3개월 동안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 출근해서 일하는 것 말고는 다른 모든 것을 놓아버린 벌이었다. 싱크대 물을 틀어 찝찝한 입을 헹구고 또 편의점에 들러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가방을 한쪽 어깨에 맨 채 운동화를 꿰어 신었다. 야간 근무를 할 때 아침 7시면 당연히 잠을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이어서 알람을 여러 개 동원하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주간 근무보다 야간 근무가 힘든 건 당연했지만 차라리 야간 근무를 계속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 싶은 순간이었다. 이런 생활도 언젠가는 끝내야 하겠지만 주야간을 오가려니 몸이 더 축나는 느낌을 어쩔 수가 없으니 엘리베이터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도 눈은 반쯤 감긴 상태였다. 셔틀버스 승강장까지 집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근무지도 하는 일도 똑같은데 근무 시간이 바뀌었다고 이렇게까지 다리가 무겁다니 오늘은 특히 출근하기 싫었다.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는 근무 시간이 또 바뀌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되새겨 보았다. 자꾸 귀 뒤로 넘겨야 하는 머리카락을 조만간 잘라내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을 했는데 짧은 머리보다 은근 손이 덜 가는 느낌이어서 더 버텨볼까 하는 마음도 든다. 쿠팡에는 긴 머리를 고수하는 남자들도 많으니 내 머리가 크게 눈에 띄지도 않아서 더 길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미용실행은 좀 미뤄보기로 한다. 동생들을 만나는 일, 엄마를 찾아보는 일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손꼽아 보았는데 무엇보다 집안 정리나 냉장고 정리부터 하는 게 1순위 같았다. 상한 우유가 남긴 뒷맛이 혀에 계속 남은 탓에 잠깐 들른 편의점에서 단맛이 진한 커피를 하나 사서 막 들이켠 참이기 때문이다. 편의점에 들어가면 담배 생각이 간절해져서 곤욕스러웠지만 아직은 잘 참고 있다. 생각해보면 굳이 담배를 왜 끊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다.
흡연 환경이 불편해지기는 했어도 일할 때는 담배만큼 위로를 주는 존재도 별로 없는데 말이지. 담배를 끄는 한 달이 아까워서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머지않아 또 담배를 다시 찾게 될 것 같은 예감도 있다. 애초에 큰 동기가 없이 끄는 담배라 다시 피운다 해도 끊었던 시간에 대한 미련이 남지는 않을 것만 같다. 오히려 담배 맛이 더 좋아지려나? 버스 안에서 오늘 업무 상황을 체크하고 계약직 사원들의 근무도 체크하느라 센터에 도착하기 20분 전에야 의자에 머리를 기대볼 수 있었다.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너무 다른 생각을 못하게 정신이 없으니 금방 그런 생각을 잊게 된다. 야간 근무를 할 때는 특히 이게 사람 사는 건가 하는 마음에 울컥할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잡생각이 없어지는 장점도 있었다. 사는 것 자체가 단순해지니까 오히려 평온하다고 할까? 사물함에 가방을 구겨놓고 쿠팡 출고 관리자가 입는 빨간색 조끼를 챙겨 입은 후 오늘 스케줄 근무대로 정해진 층의 현장 데스크에 도착해서 업무를 준비한다. 9시가 가까워지자 계약직과 단기직 사원들이 속속 데스크 주변으로 모여들었는데 월초라 바쁜 날이었고 동원된 사원들의 수도 평소보다 많았다. 아는 얼굴도 있고 모르는 얼굴들도 있는 사원들은 업무에 들어가기 전 스트레칭을 했고 나와 오늘 파트너로 근무를 하는 에디가 사전교육에 나섰다. 많은 사원들에게 업무를 배정하느라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겨를이 없었는데 그런 상태는 점심시간 전까지 이어졌다. 평소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인 12시에 점심을 먹으려고 생각하니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자판기 커피로 점심을 대신했는데 오후나 되어야 허기가 밀려올 게 분명했다.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까지 조절해야만 하는 게 여의치 않았지만 한 달 후면 또 야간 근무에 나서야만 했기 때문에 식사는 야간 근무 때에 맞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다시 시작된 업무. 포장 상황을 점검하며 서 있는데 한 여사원이 토트가 하나만 올려진 카트를 끌고 다가왔다. 처음 보는 사원이었는데 원래 토트는 2개를 올려놓고 지품하는 걸 모르는 건가 싶었다. 지품 장소까지 가서 토트 1개에만 물건을 담고 포장 위치로 오려면 힘들기 때문에 토트 2개를 쓰도록 하는 거라 말을 해줘야겠다 생각하며 다가갔다. 한 40대 정도로 보이는 키와 체구가 모두 작은 사원이었는데 그래서인지 토트를 내려놓는 게 더 힘겨워 보였다. 사원님, 카트에 토트 2개씩 올리세요. 1개만 써서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가볍게 미소를 섞어서 말을 건넸는데 내 말을 들은 여사원은 잠깐 생각하는 기색이더니 곧 대꾸했다. 이거 점심시간 전에 담은 거라서 그래요. 나는 그 사원의 대꾸에 잠깐 머뭇했는데 오전 근무 때 카트에 토트 1개가 남은 상태였고 토트를 얹은 김에 먼저 그것부터 써서 지품을 했다는 얘기 같았다. 아, 그래요? 하하하. 괜히 참견을 한 느낌이어서 나는 그저 크게 웃어 넘길 수밖에 없었는데 표정 없이 나를 빤히 보는 그 사원의 얼굴이 어쩐지 너무 뚜렷하게 내 눈에 들어왔다. 미용실 내부는 눈이 부시게 하얗기만 했다. 휴무날 엄마를 보러 가기 전에 잠깐 들른 거여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골라 예약을 한 거였는데 온통 하얀 인테리어에 나 같은 40대 남자가 들어서기에는 너무 여성스러운 분위기여서 잠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주저주저하며 화려하게 치장한 미용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고 곧 상체를 덮는 보자기가 내 어깨에 씌워졌다.
머리를 많이 기르셨네요. 지금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자르시게요? 허스키한 목소리를 억지로 높이는 듯한 미용사는 아깝다는 듯이 물었지만 그녀의 말에 흔들릴 여지는 별로 없었다. 잘라주세요. 깔끔하게. 아직 집안 정리도 못한 상태여서 머리카락부터 자르게 된 건 원래의 계획은 아니었다. 미용사의 말대로 나 스스로도 긴 머리가 괜찮게 어울린다고 생각했지만 머리카락을 잘라야겠다는 마음이 불현듯 솟아오른 것에 핑계가 없는 건 아니었다. 날이 너무 더워 귀를 덮는 머리가 부담스럽기도 했고 엄마를 만나러 가는데 좀 단정한 상태였으면 하기도 했으며 머리를 감고 말리는 시간을 줄이고 싶기도 했다. 근데 그 모든 이유를 넘어서는 한 가지는 뭐랄까 좀 더 나은 외모를 갖추고 싶다는 충동적인 마음이었다. 커트를 하고 샴푸까지 한 머리는 가볍고 산뜻한 기분을 주었다. 무엇보다 부담스러웠던 인테리어의 미용실에서 나오게 된 것이 가장 기분이 좋았는데 엄마와는 엄마의 집 근처 식당에서 마라탕을 먹기로 약속이 된 터였다. 엄마는 무슨 이런 걸 드세요? 이런 게 뭔데? 엄마 나이에 이런 맛 부담스럽지 않아? 올해 66이 된 엄마에게 마라탕처럼 자극적인 음식이 괜찮은 건지 나는 좀 걱정이 돼서 물은 거였는데 엄마는 생글거리면서 내가 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너는 아직 한창 때인 애가 그렇게 꼰대 같아서 어쩌니? 꼰대? 당연히 꼰대지. 내 나이에 이런 거 못 먹을 이유가 어딨담? 내가 너한테 한번 다른 엄마들처럼 잔소리 좀 해볼까? 내가 엄마를 어떻게 이기겠냐는 투로 나는 웃으며 이 화제를 끝냈다. 아무렴요. 우리 엄마는 몇 살을 먹어도 뭐든지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지. 맵고 자극적인 맛은 한국 사람에게 잘 맞는 것도 같았지만 내 취향은 아니어서 엄마만큼 열심히 먹지 못한 마라탕 점심을 끝낸 후에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야간 근무를 했던 지난 3개월 동안 한 번밖에 보지 못한 엄마를 이번에 보게 된 거라 나는 엄마의 안색을 더 자세히 살폈다. 아저씨는요? 그 사람은 친구들하고 여행 갔어. 여행도 보내줘요? 엄마는 아휴, 이 꼰대 하는 듯 눈을 흘기더니 대답했다. 내가 보내주는 거니?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아저씨는 내가 부르는 엄마 동거인의 호칭이었다. 엄마와 아저씨가 함께 살기 시작한 건 3년 전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 후였고 두 사람의 동거에 나와 동생들의 반대는 전혀 없었다. 엄마는 더없이 행복했고 엄마가 더 행복해야 한다는 것에 우리는 모두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진짜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하는 엄마를 보는 지금이 돼서야 엄마를 제대로 알게 된 느낌을 받고 있었다. 너는 아직 만나는 사람은 없고? 엄마는 질문을 던져놓고 눈을 내리깔았는데 그런 행동은 너무 궁금하지만 내가 싫어할까봐 내키지 않은 말을 해야 할 때 엄마가 흔히 취하는 것이었다. 네, 없습니다. 있는데 엄마가 꼬치꼬치 물을까봐 하는 말 아니고 정말 없어요. 엄마는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 빨리 결혼해서 손주 좀 안겨달라고는 하지 않으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엄마에게 고마워하고 있었다. 자식이 연애를 하는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건 당연하기에 엄마의 걱정과 달리 나는 그런 질문이 불편하지 않았다.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마음의 색깔이 화려해지잖아. 마음의 색깔이 화려해지다니.
아버지가 계셨을 때라면 엄마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표현이었다. 사랑은 고통이라잖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상태일 때 더 평화로운 거 아니에요? 엄마가 내려놓은 커피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고 엄마는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사랑은 고통이지. 근데 마음이 요동치는 게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야. 의지와 동기를 주잖아. 나는 무슨 말인지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아 눈을 찌그러뜨리며 엄마를 보았다. 지금 꼭 안 해도 되고 필요도 없는 일들을 사랑 때문에 굳이 하게 되는 거, 그게 의지와 동기지. 너는 그런 적 없니? 물론 누군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했던 별것 아닌 일들이 내게도 무수히 많았을 것이다. 엄마가 말하는 건 그런 것들일까? 나는 네가 좀 일 말고도 삶의 의욕을 가졌으면 좋겠어. 일이 곧 삶이지 뭐. 나 의욕 넘치는데? 일부러 더 밝게 웃어 보이는 나를 보며 엄마는 따라 웃었다. 엄마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나는 알고 있었지만 내게는 유언한 일이라고 엄마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 관계를 맺고 그게 사랑일까 아닐까 수없이 곱씹다가 관계를 이어가든지 정리하든지 하는 일들. 내가 그 모든 걸 다시 할 수 있을까? 담배를 끄는 건 정말 잘했다는 엄마의 말이 내게로 넘어오는 와중에 난데없이 떠오른 얼굴 때문에 나는 엄마의 말에 대답할 타이밍을 놓쳤다. 담배는 이제 다시 피우지 않을 거지? 어? 나는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고 살짝 미소만 지었는데 엄마의 질문은 어느새 다 날아가 뇌리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그 얼굴 때문에. 머리 잘랐네요? 나는 네 라는 말 외에는 별 대꾸를 하지 않고 모니터에 집중했다. 3개월 동안 함께 일했던 릴리의 관심이 요즘 더 유난스럽다는 걸 느끼지 않기란 불가능했지만 그녀의 관심은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잘 어울려요. 먼저 머리도 괜찮았지만. 네, 감사합니다. 역시 눈을 맞추지 않는 나를 힐끗 보는 릴리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바쁜 날이었다. 불필요하고 내키지 않는 관심에 주의를 기울일 여유는 없었다. 릴리가 현장 상황을 점검하러 데스크를 떠나 있는 동안 오전 근무가 마무리되고 사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체크인을 해야 하는 시간. 모니터 옆으로 불쑥 원 바코드를 들이미는 사원이 있었다. 사람들이 오는 순서대로 일단 줄을 선 후 체크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겠지만 릴리는 없고 오전 업무 상황을 정리하는 것에 겨를이 없어서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줄 서세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생각에서였는데 줄 맨 앞에 선 여사원이 보였고 나는 무심코 그 얼굴에 멈춰선 시선에 흠칫 놀라 억지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이상하고 당혹스럽게 밀려드는 감정의 파도에 나는 멀미가 날 지경이었다. 사원들이 체크인을 하고 모두 자리를 뜬 상태에서도 나는 데스크를 지키고 있었다. 릴리에게는 밥 생각이 없다고 했고 그건 어느 정도 진심이었지만 왜 그 사원의 얼굴이 당혹스러운 감정의 파도를 몰고 오는 건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자판기 커피를 뽑아 들이켜면서 점심시간을 보냈지만 답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 릴리는 이거라도 드시라며 라떼를 뽑아와서 건넸지만 커피는 이미 마셨다며 거절하고는 릴리 쪽으로 컵을 밀었다. 오후 근무를 위해 속속 모여드는 사원들 사이에 그 사원의 모습이 보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눈길을 다잡기 위해 애써야만 했다.
릴리는 점심 식사를 그래도 하셔야 하지 않아요? 라며 끊임없이 말을 걸고 내 팔을 잡았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고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이러는 게 너무 번거롭다는 것뿐이었다. 나이 40 넘은 아저씨라고 할 수 있을 남자였고 릴리는 어떤 남자가 봐도 마음이 동할 만큼 젊고 매력적인 여자였다. 릴리가 내게 관심이 있다는 게 전적으로 나의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그 착각이 그저 착각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거짓은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든 릴리의 본명 김다영보다 더 관심이 가는 건 그 사원의 이름 윤미진이었다. 나이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어리다고 할 수는 없었고 선뜻 예쁜 외모라고 평가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머리로 내리는 판단과 가슴이 건네는 말은 일치하지 않았다. 나는 왜 그 사원의 이름을 찾아 기억하고 더듬거리고 있는 걸까? 미진님을 처음 보고 말을 건넸을 때만큼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여유로웠던 순간은 이후에 다시는 없었다. 윤미진이라는 사람을 보는 것도 사소한 말을 건네는 것조차 나는 뚝딱임 없이는 할 수 없게 됐다.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체크인을 하면서 의뢰하기 마련이었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조차 나는 실수투성이었다. 한 사람당 원바코드를 스캔하는 데는 채 1초가 걸리지 않아서 모두에게 인사를 할 수는 없었음에도 미진님에게는 단 한마디라도 더 해보고 싶어서 타이밍을 잡아보았지만 결국 그녀에게 내가 할 수 있었던 말이라고는 다급한 씁니다 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여러 차례 이불을 차올리느라 잠도 이루지 못했는데 그녀가 이런 나의 상황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까? 아니, 왜 그 여자 앞에만 서면 얼굴이 굳고 정신은 아득해지고 뚝딱거리기만 하는 건지 나는 머리가 저릴 정도로 그 이유를 알아내는데 몰입해야만 했다. 이게 진짜 좋아하는 마음인 걸까? 내가 첫눈에 그 여자한테 반한 게 진짜 맞나? 첫눈에 반하다니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었던 건가? 1층에 근무한 적 있는 한 명만 보내주세요. 1층에서 제품 업무를 할 단기 사원 한 명을 보내달라는 무전을 받고 나는 고심에 잠겼다. 지금 내가 근무하는 층에서 1층 업무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눈에 띄는 게 미진님이었고 그녀를 보내야 하는 게 맞지만 오늘같이 더운 날 가장 더운 1층에 그 사람을 보내자니 영 내키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미진님과 함께 1층 근무 이력은 없는 남자 사원 한 명을 PDA로 호출했다. 먼저 도착한 남자 사원에게는 1층으로 갈 건데 다른 사람과 함께 갈 거라는 걸 말해두고 미진님이 오기를 기다렸다. 곧 PDA를 들고 데스크로 다가오는 미진님을 향해 나는 말했다. 1층 근무해본 적 있으시죠? 네. 이분하고 같이 가서 1층에서 제품하실 텐데 오전까지만 업무하시다가 점심시간 이후에는 다시 지하로 복귀하세요. 1층에서 제품할 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진님을 보내야 하는 거니까 미진님 한 명보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다시 이곳으로 불러오는 게 가능할 것 같았다. 오후에 복귀하라고요? 사실 다른 층으로 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오세요 하는 일 자체가 별로 없기에 그녀는 의아하다는 얼굴로 되물었다. 네,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점심시간 가지셨다가 다시 오후에 복귀하시는 거예요. 오후에요? 오전까지만 근무하시는 거예요. 오후에는 다시 여기로 오셔야 돼요. 나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긴장으로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왜 내가 똑같은 말을 2번씩 하고 있는 건지, 왜 내 앞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도 미진님의 얼굴에서 도저히 눈을 떼어낼 수가 없는 건지,
내가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긴장과 초조감을 아슬아슬하게 들키지 않고 넘긴 후 나는 미진님이 남자 사원과 걸어가는 뒷모습에서조차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서야 나는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진짜 저 여자한테 반했네. 그것도 첫눈에.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보던 두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자 마지못해 시선을 돌린 나는 내가 미진님을 보았던 것처럼 나를 보고 있던 릴리와 눈이 마주쳤다. 릴리는 나를 보고 또 미진님이 사라진 쪽을 보았고 이내 당혹감이 드러나는 눈동자를 다시 내게 고정했다. 당사자조차 모르는 내 마음을 릴리에게 들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 어떤 변명이나 거짓말도 릴리에게 먹히지 않을 거라는 것도. 하지만 왜일까? 나는 분명 당황했지만 그것이 낙담은 아니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그건 불안이 아닌 설렘 때문이라는 게 분명해서 낙담 같은 감정은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이제 내 생에 다시는 없을 거라 믿었던 설렘을 얼굴과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에게서 느끼게 되다니. 나는 릴리의 시선은 아랑곳 않고 묵묵히 모니터로 눈을 고정시켰다. 이제 답은 얻어졌고 고민의 시간은 끝났다. 릴리의 마음까지 돌아볼 관대함이 내게는 없었고 그 사실을 릴리가 순순히 받아들이기를 기대할 뿐이었다.